아동발달 이론입니다. 정신분석 이론으로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이론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으로 구분해 설명하는데요. 의식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빙산으로 말하면 빙산 아래에 있는 게 무의식이고 수면에 걸친 게 전의식.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이 의식을 말합니다. 인간의 성격 구조는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게 무의식, 전의식, 의식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이렇게 구분하듯이 설명드리는 겁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은요, 점수에도 말했지만 1단계보다 8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유아기, 그 다음 2단계 아동기, 전기, 후기, 학령기, 청소년기, 그 다음에 청년기, 성인이죠. 그 다음에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구분합니다. 여러분들 이 파란 색깔, 바로 1단계, 2단계, 3단계 요 아이들이 아동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뢰감과 불안감, 자율성의 수치심, 상대적인 개념으로 아이들한테 보육하는 것을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입니다. 피아제는 크게 3단계로 나누는데요. 감각운동기와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입니다. 그래서 요 감각운동기는 계열로 나눠졌는데요. 이게 정확하지가 않는 이유가 피아제는 자기가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화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 당시 피아제가 이제 스위스 이탈리아 그 근방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가 살지만 이탈리아 변경이 있기 때문에 고근방의 아이들이 비슷한 게 일반적으로 특성이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1단계부터 6단계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각운동기는 말 그대로 아이들의 감각을 통해서 거기에 성장 발달이 또는 인지 발달이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2단계를 지나면은 뭔가를 아이들이 만들 수 있다는 거, 조작기가 되고, 그다음 구체적으로 뭔가 이제 조합 능력이 생기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구체적 조작기. 이때는 이제 거의 5, 6세. 그다음 비고스키의 사회문화적 인지 이론입니다. 아동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는 사회적 존재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습득은 아동 인지 발달의 초석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고스키가요. 그래서 아동의 인지 발달을 위해서 교사나 성인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시고요. 책 읽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인지 발달합니다. 동화 같은 거 들려주는 것부터. 그 다음에 게임을 할 때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콜복의 도덕성 발달 이론은 전인적 수준과 그 다음에 인습적 수준, 그 다음 후의 인습 수준으로 구분해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런 습관, 문화 등을 아이들이 보고 배워서 이런 도덕성을 발달한다는 얘기입니다. 브론펜 브레너의 생태 체계 이론입니다. 5가지의 체계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미시 체계, 중간 체계, 외적 체계, 거시 체계, 연대 체계가 있어요. 자, 미시 체계는 이제 그 작은 바로 이제 근시한 이제 바로 중간 체계는 이제 뭔가 연관된다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3단계 어떠한 외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자세히 들어가면은 뭐 더 깊어지니까 이 정도까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두라의 이제 사회학습 이론이 가장 중요한데요. 관찰학습 통해서 형성된 정보는 자기 효율성이라는 강화를 통해 필요성이 있을 때 행동으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관찰에서 행동에 이르기까지 4단계를 필요한데요. 1단계 관찰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면 아이들의 행동이나 상황에 관찰자 주의를 끌어옵니다. 집중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2단계도 관찰을 통해 학습한 정보를 기억하는 단계인데요. 이거 인지 과정으로 보면 되겠어요. 학습한 정보가 내적으로 보유되고 그걸 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강화되는 단계죠. 3단계는 저장을 하고 이제 재생을 하게 되고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습관화되는 거예요. 그게 4단계 동기화 단계라고 합니다.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이론입니다. 뭔가 조건 자극을 주게 되면 자극을 유발하게 되겠죠. 그 무조건적 자극과 결부시켜서 이제 반복 전도시키게 되면은 이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에 의해서 야기되는 반응과 같은 반응을 유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습관화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지금 음식을 가지고 강아지한테 줄 때마다 종소리 내가지고 아이들이 종소리만 내면은 바로 밥 먹는다는 걸 알 수 있게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왓슨의 알버트 공포심인데요. 여러분들 말하면 이제 트라우마 같은 거예요. 트라우마. 우유 맛을 혐오하거나 뭐 칠판 긁는 소리라든가 바퀴벌레 같은 거. 벌레를 처음에 한번 공포감을 심으면 바퀴벌레 어른이 돼서 싫어하는 거예요. 예. 칠판 긁는 소리가 그게 처음부터 듣기 싫었다 그러면 커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트라우마, 공포적 심리가 있으면은 커서도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고전적 조건화 사례 중에 하나라는 것들이죠. 네, 밀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옛날에 우유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유를 접할 때가 아침에 새벽에 차가운 우유를 먹어가지고 설사를 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유를 잘 안 먹게 되지만 고치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고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명 인사들을 좀 따라한다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뭐 먹으면 얘도 따라서 먹게 되는 거죠. 생활 속에서 저 고전적 뭐 그런 거 있죠. 고전적 조건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경우는 과중 업무, 내적 가등에 시달리거나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한답니다. 광고 효과에서 이런 정서, 무조건 자극을 통해서 이런 거 홍보하는 경우인데요. 지금 이거 금지된 걸로 알고 있어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입니다. 언어학 실험 딱 조건을 하나 만듭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쥐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쥐가 그래서 박스 안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 뭐를 하나 건드려 가지고 물을 먹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쥐는 또 그 물을 먹기 위해서 또 뭘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시도했을 때보다 두 번째 시도했을 때는 시간이 좀 짧아집니다. 왜? 좀 알게 되니까요. 또 세 번째 도 다시 또 물을 먹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면 더 시간이 더 짧아지고요. 이렇게 먹이를 얻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막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스스로 강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강화하게 되면서 조건 요소 학습이 설명되는 겁니다. 그 학습 시간이 점점 짧아지게 돼요. 이런 과정도 바로 학습된다 해서 조작적 조건화 이론으로 설명되고 있어요.